님, 박진호님, 그리고 헨젤과 그레테님,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온라인 공간에서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 이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어떤 대응들을 내놓고 있는지 보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국민의힘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크라켄 시연에 나섰고 시범 운영해서 다음 달부터 대선 캠프 사무실에 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크라켄이라는 것은요. 신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문어 괴물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앞서 2017년 대선에서 이른바 온라인 여론 조작 논란이 됐던 킹크랩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의미로 담고 있다고 해요. 이 방식에 대해서 당의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이영 의원의 설명을 종합을 해보면요. 동일한 IP가 여러 포털 사이트에 동시 접속을 해서 댓글을 달거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바꾼 채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계속 올리는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이걸 AI 엔진이 수집 분석해서 분류한다고 해요. 자, 1차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 분석관 3인이 투입돼서 이걸 다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 조작 행위다. 이렇게 댓글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여론 조작 시도, 특히 댓글 통한 여론 조작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부터 돌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왜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놓고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2의 10알단처럼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제 10알단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2012년에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댓글 부대 운영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꼬집은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크라켄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돌리는 사람인지 일단 단속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가 9년이 흘렀지만 시발당과 같은 공작 정치 망령이 대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한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은 본인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댓글 내용 사찰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일수고 있어요.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니 공명선거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겠다. 양심을 걸고 말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르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금 의문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정당이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모니터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될 소지는 과연 없는 건지 조으론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당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론 조작을 조사를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정당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선거 운동의 한 방법으로 쓰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이라든지 SNS, 인터넷 여기에 이제 표출되는 의견이 과연 정당한 국민 개개인들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일부 세력의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입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당 차원에서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구별을 해서 올바른 정보가 또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일률적으로 좀 걸러내겠다 하는 차원은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굉장히 민감한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게 IP와 아이디와 그리고 내용과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된다면 물론 맨 처음에 아이디 하나를 수집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정한다라고 볼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인다면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디나 IP나 이런 것들로 특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특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과연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또 지금 그런 뭐 대선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것에만 이용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 수집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영 교수께서는? 저는 글쎄 정당의 목표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는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우리 편에 대한 사찰 논란이 계속 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댓글이든 기사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털 차원에서 좀 노력을 더 했더라면 정치적 목적 논란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포털들이 뭐 아예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포털 사이트들이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폐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특정 후보 옆에다가 계속 악의적인 내용을 해서 누군가가 계속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뜨죠. 예, 이름으로 네. 그 옆에 이게 허위 정보인데도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예. 사람들이 뭔가 진짜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또 들어가고 계속 가짜 정보가 유포되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동 완성 기능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여론에 대한 사찰이다 이런 논란이 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털업체가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좀 노력을 더 해줘야 되겠군요. 노력을 좀 더 해줬다면 정치권이 손에 대서 하는 논란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또 하나 보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가 요즘 새로운 공론장으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를 제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 조작을 막을 뭐 근본적인 방법도 좀 이번 기회에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법 찾기가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께서? 사실 저는 뭐 정보나 IT 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뭐 그런 여론 조작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을 또 뚫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계속 여론 조작은 시도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선거 문화에 좀 개념이라든지 가치를 우리가 공정하게 치르자라는 개념이 좀 널리 사회적으로 뿌리 박혀야 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이게 또 업무방해라든지 뭐 명예훼손 이런 형사처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론조작으로 문제됐을 때의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문화와 의식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저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점점 심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에 모 리서치 업체가 여론조사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누구 찍을 거냐 하면서 특정인을 계속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발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보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최근에 드러난 문제가 댓글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많이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사실 유튜브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같이 해석법을 모색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민간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관규제의 통제로만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그런 조사나 아니면 심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백신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브리핑 앞에서 저희가 좀 봤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직장에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조금 들여다보죠.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 백신과 관련해서 직장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한 사람들이 벌써 80명이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유형으로는 백신 휴가를 쓰려고 했던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냥 출근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내 개인 연차라도 쓰겠다라고 하니까 상사가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뭐 일을 백신을 맞고도 쉬지 말라는 거죠. 일을 계속 나와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뭐 아무렇지 않았는데 뭐 백신 맞은 게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안을 줬다고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나중에 맞겠다라고 하는데도 이제 회사에서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맞으라라고 한다라는 방침이 생기고, 또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가 비난을 하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만약에 감염자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그 직원에게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백신 휴가 관련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따돌림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견을 한 것은 물론 이제 대기업 다니는 근로자들은 요즘 뭐 아프면 최대 3일까지도 연차가 보장이 된다고 해요. 휴가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용직이라든지 그리고 협력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휴가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자, 이것을 공개된 지금 사례들 중에서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조은론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이 지금 백신 휴가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이게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고용주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기 위해서 휴가를 회사가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안 준다고 해서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행정적 제재가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취업규칙에 만약에 병가 네. 관련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부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고용주 측에서는 임의로 이제 백신 휴가 관련해서 결정을 한다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사실상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주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법정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고도 2, 3일간은 이제 신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로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권고사항이다. 자, 그럼 조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 백신 휴가가 나왔던 이유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요. 전문가들 대다수가 주장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신 접종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신 휴가 주지 않았을 경우에 2, 3접종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못하면 응급실이 몰리거나 그렇죠. 병원으로 몰리면서 안 그래도 과부하인 병원에 더 과부하가 걸려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가 공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안 됐던 이유는 역시나 중소기업과 중소사업장이 이걸 다 유급휴가로 주면 너무 손실이 막대하다라는 우려가 또 제기된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권고사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 법적으로 다시 해서 강제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화를 바꾸는 측면이 되려면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직장 내에서도 이걸 그냥 논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문화가 좀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해 주셨고, 조은론 변호사께서 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정부가 어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직장 내 백신 관련한 갑질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엄연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고요. 예. 또 이제 실제로 뭐 불이익을 준 상사라던가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를 한 회사나 상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강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성립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요. 직장 내 갑질이 백신에까지도, 그러니까 백신까지 이런 직장 내 갑질 문화가 퍼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앞서 백신 휴가와 저희가 기업 간의 차이점 같은 걸 이제 짚어봤다면 미접종자에 대한 따돌림의 문제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고 그 부분도 정 교수님께서도 얘기 좀 해주시죠. 조변 선생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건 사실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소송으로 사실 가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노력이 이제 정부에서 계속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이제 학교 전면 등교됐을 때 백신 안 맞았다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따돌림을 받거나 교실 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래서 계속 이거는 권고사항이다. 강제가 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다. 자, 뭐 공개된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짚어봤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더 조은원 변호사께서 더 짚어주실 건 없는지요? 일단 방금 교수님께서 이게 문화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연히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니까요. 예. 만약 이런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은 사업장 수재지를 관할한 노동청에 적극적으로 진정을 또 제기를 하시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법원의 어떤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직장 갑질 119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의견 들어온 거 좀 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 백신 개인 연차 쓰고 맞으셨다는 분들이 많고요. 백신 휴가 누가 썼나요? 일하라는 휴가가 있었나요? 라는 회의적인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김진우 님께서는 건강검진 받았다고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그런 회사는 처음 봤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뉴스픽 조은원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